토트넘이 울버햄튼전은 완벽하게 누누 감독의 전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략을 당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와 지난주에 있었던 울버햄튼, 이 두 팀이 토트넘을 공략할 때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전방 라인에 우드와 엘랑가를 기용을 하면서 좌우 측면에 깁스 화이트와 앤더슨을 기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선택이었고 토트넘 맞춤 전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는 크리스 우드가 최전방에 기용이 될 때 오른쪽에 엘랑가, 중앙에 깁스 화이트가 기용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오도이가 기용될 때가 많죠. 그래서 좌우 측면에 엘랑가와 오도이,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측면 공격수를 보통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는 정말 특별하게 토트넘 맞춤 전술을 쓰다 보니까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 우드와 엘랑가의 투톱이 됐고요. 왼쪽에는 오도이가 아니라 앤더슨을 기용했어요. 그러니까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기용해서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중앙 지역에 6명의 선수가 수비 블럭을 만드는 최전방 공격수부터 좌우로 들어오는 측면 공격수,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까지 6명이 가운데에서 밀집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울버햄튼전도 울버햄튼이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기용했거든요. 울버햄튼은 3-4-3 전형을 사용을 했는데 좌우 측면에 벨레가르드와 무네트시, 이 2명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선수들이에요. 무네트시는 애초에 중앙 미드필더고 벨레가르드는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도 같이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있는 라르센과 2명의 측면 공격수, 그리고 중앙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까지 5명의 선수가 가운데에서 밀집하는 전형을 만듭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상대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동일했어요. 좌우 측면에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의 특징은 토트넘에게 공격권을 내주고 토트넘이 공격하고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겠다라는 컨셉을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같이 가지고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이 이러한 상대팀의 공략 방식에 그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당하냐면,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한 이유는 토트넘의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포로와 스펜스, 혹은 측면에 기용되는 우도기, 혹은 그레이, 이런 측면 자원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가운데 지역에 선수 숫자를 많이 두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해서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렇게 토트넘의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에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밀집하는 이런 전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벨레가르드와 무네트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을 지키는 울버햄튼,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밀집하는 노팅엄 포레스트, 이 두 팀의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동일했어요. 어차피 토트넘은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전략을 쓰니까 애초에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측면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쓰면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울버햄튼전과 노팅엄 포레스트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좌우 측면에 울버햄튼이 벨레가르드와 무네트시, 2명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공간을 좁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쪽에 최전방 공격수인 라르센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도 뒤에 있어요. 5명의 선수가 안쪽에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아치그레이가 이날은 풀백으로 나왔거든요. 아치그레이의 움직임을 보면 오른쪽에 있을 때 분명히 본인과 가까이 위치한 선수가 벨레가르드였고, 벨레드가르드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요 가운데 공간을 좁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버티드 풀백을 써야 되니까 상대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밀집한 공간을 울버햄튼이 가운데 만들고 있는데 굳이 그레이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앙 지역에 더 밀집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비수마가 볼을 잡았을 때 아츠그레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울버햄튼이 가운데 지역으로 공간을 좁히고 서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기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스를 주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백패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벨레가르드와 무네텟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츠그레이와 스펜스도 굳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울버햄튼이 가운데 지역에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을 때 요 안쪽으로 알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츠그레이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신경 쓰지 않고 가운데에 그냥 밀집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밀집 전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전도 마찬가지예요.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최전방에 엘랑가와 크리스 우드, 좌우 측면에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지역에 6명의 선수가 블럭을 만들고 있죠. 매우 좁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 깁스 화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굳이 스펜스가 인버티드 풀백을 쓴다고 가운데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수비 그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그물 안으로 알아서 스펜스가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봐도 이 장면에서도 노팅엄 포레스트가 최전방에 2명의 선수, 좌우 측면에 2명의 선수, 중앙 미드필더 2명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안쪽에서 블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와 스펜스, 풀백들이 안쪽으로 스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들도 요 가운데 지역에 많은 선수가 몰려 있어서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들도 몰려 있고 토트넘 선수들도 몰려 있으니까 이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스펜스가 깁스 화이트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 앤더슨이 포로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깁스 화이트와 앤더슨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가운데에 좁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좌우 측면을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중앙으로 토트넘의 공격이 쏠리는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끊어내고 역습 이것으로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역습을 만들고 득점을 만들고 승리까지 거뒀어요. 보데 글림트도 아마 이러한 방식을 연구를 많이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 칭찬을 받았던 건 프랑크푸르트가 공격권을 가지고 토트넘이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고 선수비 후역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경기가 리버풀과의 리그컵 4강전이 있었죠. 4강전 1차전에서 그때도 리버풀이 공격권을 가지고 토트넘이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과는 반대되는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얻어와서 칭찬을 받았는데 보데글림트와 토트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토트넘이 공격권을 가지고 보데글림트가 역습을 노리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혹은 리버풀과의 경기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런 전략들을 보면 분명히 보데글림트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다.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좁혀주기만 하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알아서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공격을 하는구나. 너무 뻔한 공격이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토트넘은 왜 이런 뻔한 공격을 반복해서 하느냐.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상대의 미드필더들을 중앙 지역으로 쏠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들면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넓은 공간에 측면 공격수들이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거죠. 이게 지난 경기는 오도베르와 마티스텔이었고 평소에는 손흥민과 존슨이죠. 그래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은 공간을 순간적으로 수비가 중앙에 쏠리니까 확보하게 되고 여기서 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을 받을 때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상대의 측면 수비가 끌려나가니까 끌려나가는 순간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가운데 수비수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가운데로 들어갔었던 풀백 혹은 중앙에 있는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든 공간으로 뛰어간다.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을 무너뜨리겠다라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 패턴을 토트넘이 변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 패턴만 일관적으로 쓸 때가 많아요. 이 장면을 보면 스펜스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깁스 화이트를 가운데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측면 지역에 넓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마티스텔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풀백이 끌려 나오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던 스펜스가 돌아뛰면서 이 공간으로 달려간다. 그럼 마티스텔은 볼을 받아서 이 공간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왜 터치라인만 밟고 있느냐, 왜 우도기와 스펜스를 더 높게 쓰고 손흥민은 아래에서 패스만 공급하느냐 였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는 경기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 자리에 마티스텔이 나와도 똑같은 플레이만 반복합니다. 마티스텔이 측면 지역에서 볼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만 반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스펜스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갈 때 마티스텔이 패스를 보내주는, 그래서 마티스텔보다 스펜스가 더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가는 이런 장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늘 똑같다 보니까 어떤 이제 단점이 있느냐면, 마티스텔이 이렇게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와도 이제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든 상대팀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이미 수비가 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티스텔이 패스를 주고 싶어도 수비수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패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일관적이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공격을 수를 읽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이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를 두면서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토트넘의 풀백이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러한 대비를 해놓은 거고,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를 끌어내도 그 안쪽으로 누군가가 들어갈 것을 아니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측을 많은 상대팀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공격 자체가 잘 안 풀리는 면이 있는 건데, 보데글림트도 아마 이러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연구해 올 거니까, 특히나 1차전이 토트넘의 홈, 2차전이 보데글림트 원정을 토트넘이 가야 돼요. 그런데 보데글림트 원정은 원정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트벤테, 즈베즈다, 라치오, 올림피아코스 이런 본인들보다 상위권 팀들을 다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데글림트가 최소한 토트넘 원정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수비를 할 텐데, 이 극단적인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이 과연 보데글림트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아마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잘 연구해 온다면 토트넘 홈에서 본인들이 실점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포인트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토트넘이 누가 봐도 지금 오픈북 시험처럼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들고 나와야 유로파리그에서도 4강전을 통과해서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일관된 공격 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